오늘은요, SNS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얘기가 용어가 낯설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젊은 분들은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SNS는 그 사회의 관계 연결망이라는 뜻입니다. 사회관계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스마트폰 시대에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컴 앞에서 놀지를 않아서 초기의 모델들은 사실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선 싸이월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고, 당시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워낙 속도도 느리고 또 공부한다고 한참 바쁘던 시절이어서 가지고 놀아보질 못했죠. 제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서도 사는 일이 어지러워서 사실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의 잡스 형님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애플의 매료가 돼서 1세대부터 지금까지 제 장난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저에게 스마트폰의 첫 번째 용도는 전화 기능이 아니라 검색이에요. 호기심 천국인 저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게 트윗이었어요. 한 2년 정도 정말 미친 듯이 가지고 놀았었죠. 그 옛날 그 천리안 시절에 수많은 동호회에서 벌어졌던 개똥 철학의 날선 논쟁들이 140자의 한계 속에서 다시 한번 번뜩이며 날아다녔지 말입니다. 참, 무림의 고수들은 얼마나 많던지 어설프게 썰을 풀었다간 삽시간에 난도질 당하던 곳이 트윗이었죠. 이걸 못 견디던 일반인들은 슬슬 페이스북으로 옮겨갔고 말이죠. 익명성에 기반한 무작위성의 관계망은 트윗이, 내 이름을 걸고 안정적인 관계 연결은 페이스북이 담당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SNS를 떠나게 된 건 여기에 광고성 글들이 올라가면서 장사치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난 뒤부터예요. 순수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보들을 주고받는 장소가 정치와 경제 논리에 물들어 버리면서 저 같은 사람은 지저분해서 도저히 놀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뜻인데, 소위 유명 연예인, 유명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의 소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란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소위 그 파워 블로거라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도 이 양반들은 비교적 순수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없던 직종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소위 컨텐츠 사업자라고 하더군요. 이 컨텐츠 사업자가 SNS 바람을 타고 플랫폼에 대거 입성을 하고 여기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게 된 게 인스타그램이었죠. 사실 이 인스타는요, 어른들을 피해서 자신만의 플랫폼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카카오톡을 안 쓰고요, 인스타 계정을 파고 거기에서 DM으로 서로 소통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이미 20, 30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자기를 꾸미는 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물건을 광고하고 파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건 또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에다가 인스타를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면서 인스타는 완전히 사업자들의 천국이 돼버립니다. 페이스북은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사업자 친화적인 정책을 피면서 플랫폼의 덩치를 키웠죠. 소위 그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이 바닥에서는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웃기죠, 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웠던 플랫폼 내 논란은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난 그 릴스 강화와 콘텐츠 규격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핵심 콘텐츠 형식을 기존의 그 정사각형이나 가로형 사진에서 풀스크린 세로형 비율, 그러니까 9:16 비율, 이걸 릴스라고 부르는 이 숏폼 영상을 위주로 재편을 한 거죠. 이건 메타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시청 시간을 극대화하고 틱톡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에 대응하기 위해 벌어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메타가 자신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영상 콘텐츠에게 압도적인 노출을 부여하면서 발생이 된 거죠.
지난 수년간 사진과 이미지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오던 그 컨텐츠 제작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주요 수입원인 컨텐츠 노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뭐 자기네들은 컨텐츠 노출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상품 광고 노출이에요. 무료 플랫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컨텐츠 제작자라고 우기는 것도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오히려 저 같은 순수 사용자들에겐 플랫폼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노이즈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회사가 우리를 착취하고 인스타그램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안 그래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시스 하우겐이라고 해서 내부 임원의 내부 고발로 인해서 메타의 알고리즘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줄 알면서도 이윤 추구에만 골몰한다는 주장을 폈던 터라 메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하던 사람들에겐 참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우리는 플랫폼에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트래픽을 만들어주는 무급 노동자인데 회사는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메타를 집중포화한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웃겼어요. 아니 애초에 이 플랫폼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플랫폼에 종속된 피해자 그리고 노동자로 규정하는 논리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들인 건지 말이죠.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도 선은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라는 곳은 일단은 생존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 플랫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는 일단 그 다음이에요. 물론 처음 만들어질 땐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라서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죠. 근데 그걸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해서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이 플랫폼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전략들이 생깁니다. 시장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아마도 모든 기업들의 숙명일 거예요. 그래서 메타의 선택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내부 고발자의 논리는 회사가 설령 위험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테고 서로 이게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나가면서 폭탄을 던진 셈이죠. 참 제가 볼 땐 똑같은 놈들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자신을 정의를 위한 희생자 취급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요. 그 무보수 노동자로 포장했던 건 정말 빵 터졌습니다. 정말 무맥락의 무논리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았고요. 일단 투자가 시작된 순간부터 SNS 플랫폼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플랫폼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순수한 창작자는 애초에 없죠. 돈 싸움에서는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말이죠. 사실 저는 이 플랫폼이 어떻고 저떻고 뭐 순수성을 잃었니 윤리를 지켜야 하느니 같은 논리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회 연결망이라는 기본 기능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플랫폼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 사회 연결망 시스템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뭘까 집중을 합니다. 그 1960년대 사회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자신의 연구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평균 6단계만 거치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된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이 6단계 이론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2016년 당시 15억 9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2명을 무작위로 골랐을 때 그들을 연결하는 평균 단계의 수는 고작 3.57단계였다는 걸 검증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전 지구인이 모두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SNS는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더 넓고 크게 확장시킨 1등 공신이고요. 이미 이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제는 사용하는 우리들의 실력인 거죠. 가령 뭐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시위를 주최하는 정당이나 세력 같은 조직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SNS를 이용해서 더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언제든 필요하다면 탈중앙화된 조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1910년 말 촉발된 그 아랍의 봄 당시에 SNS는 시위대의 주요 소통 및 동원 수단이 되었죠.
이런 사례들 참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BLM이라고 해서 Black Lives Matter, 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러는 운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에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및 사법정의 실패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 핵심 목표가 경찰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종 기반의 폭력과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운동은 특히 2020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폴리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체포 장면을 시민이 목격을 하고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항의가 일어났죠. 이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위 물결을 일으켰던 사건일 겁니다. 이 BLM 운동은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전 세계적인 연대와 동원을 이끌어내는데 이 SNS의 힘을 극대화하여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맞다.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에도 이 SNS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집결 장소와 시간, 피켓 공유, 또 위험 경고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였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네팔에서는 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X, 유튜브 같은 주요 SNS 플랫폼 26개를 등록 미준수를 이유로 차단하면서 그동안은 이 정부의 부패와 지도자층 자녀들의 특권, 소위 네포키드 논란이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폭로되고 비판을 받자 이를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하면서 그 젠지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시위 주도층은 이 정부들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디스코드와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공개적으로 시위 계획과 장소를 공유하면서 수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고 결국엔 총리가 사임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처럼 플랫폼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는데 덴마크 총리가 나와서 15세 미만 아동들의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뉴스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가지가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SNS 소셜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사회 연결망 시스템과 미디어 공유라는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과 플랫폼의 오염은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뛰어든 사업자들을 포함한 어른들입니다. 결국 지저분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면서 플랫폼을 오염시킨 주체는 어른들인 거죠. 이 상황에서 어른들의 행동을 정화시키기보다 미래 사회의 필수 도구를 사용해야 할 아이들을 통제하겠다는 그 덴마크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이 아닐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 호주에서도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뻘짓도 여러 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SNS 정화와 사회 연결망의 복구는요, 순전히 이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을 하면 아무리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도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요즘 그 핫한 이슈 중에 오가닉 트래픽이란 이슈를 보면 돼요. 이 오가닉 트래픽이라는 것은 광고비를 내지 않고 검색 엔진이나 플랫폼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이 사용자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플랫폼 콘텐츠의 순수성 및 질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였어요.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검색 사용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부 사이트 클릭 없이 즉시 얻는 그 제로 클릭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AI가 답변을 해주게 되면 오가닉 트래픽 자체가 줄어들고요. 플랫폼은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선 AI를 통한 검색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건강한 플랫폼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고요. 이런 소비자들의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SNS가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리 많은 꾼들이 모여들어도 우리들이 건강하게 SNS를 사용한다면 플랫폼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겁니다. 여차하면 우리들이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전 지구인이 모두 연결되는데 불과 6단계도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 이것이 SNS의 본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SNS는 예쁜 말 사용이 기본일 거예요. 그러니 나부터, 우리부터라도 그 일을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이 SNS를 정화시키고 사회관계 연결망을 복원시키자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